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 1, 그 가운데 세 번째 단원인 정보와 통신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소리와 빛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소리의 반사와 굴절 및 회절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반사가 무엇이다 정의를 내리지 못하더라도 어떤 현상인지는 친구들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반사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는 거울을 통한 반사일 것입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던 파동이 다른 물체 표면에 부딪혀서 나아가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현상을 반사라고 국어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죠. 물리학에서는 반사를 어떻게 정의했느냐면요. 파동이 진행하다가 두 매질의 경계면을 만날 때 그 파동 에너지가 입사하는 매질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라고 반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사는 영어로 리플렉션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를 왜 얘기했냐면은 영어 공부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영어 단어집, 단어장이나 뭐 보캐블러리를 펴놓고서 하나하나 단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익히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물리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물리 시간에 반사란 말이 나왔으면은 반사가 영어로 무엇일까 하면서 사전 찾아봤을 때 반사는 영어로 리플렉션이구나. 이렇게 익히는 게 영어 단어가 좀 더 빨리 익혀집니다. 그래서 영어로 리플렉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굴절은 무엇일까요? 굴절은 꺾인다는 의미죠. 앞에서는 매질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소리뿐만 아니라 파동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파동이 통과할 때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 바뀌는데 그런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하죠. 굴절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리프렉션이라고 합니다. 예. 반사는 리플렉션, 굴절은 리프렉션. 익혀두면 좋겠죠. 자, 이 단원의 제목이 소리의 반사와 굴절 및 회절이죠. 반사가 무엇이고 이게 반대로 방향을 바꾸는 거고 굴절은 이제 꺾인다는 거죠. 그럼 회절은 뭘까요? 회절은 파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파동이 장애물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해요. 입자하고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입자는 진행하는 경로에서 틈이 있는 장애물을 만나면 그 틈을 지나서 직선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파동의 경우는 틈을 지나는 직선 경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일정 범위까지 이렇게 쭉 돌아서 들어갑니다. 여기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스크린을 이제 파동이 지나가면은 그냥 일직선으로 작은 직선이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이것을 우리 회절이라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담 너머에서 이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파동의 회절 현상이기도 하죠. 또 회절은 영어로 디프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단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리의 성질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실은 파동에 대해 공부하는 겁니다. 음파라고 불리는 소리는 파동의 일종이거든요. 소리라는 파동을 가지고서 파동의 일반적인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반사 가운데 하나로 메아리가 있죠. 메아리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메아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산에서 야호하고 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볼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산에 가려면 이제 사람마다 야호 했는데 요즘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메아리는 건너편 산에서 소리가 반사돼 들리는 현상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은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캡처했는데요. 이거 영화 제목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나온 지 한 20년 넘었는데 이제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지 아시죠?
모르시려나 여러분들은요. 네, 전지현이라는 배우입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 공부하는 거는 상관없고요. 예, 넘어갈게요. 과학관 같은 데 가면은 소리의 반사를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본 과학관들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회관에 가봤는데 이 그림에 있는 비슷한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치를 가지고서 소리를 반사하는 이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접시 모양 반사판에 작은 소리로 말하면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접시 모양의 반사판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소리가 반사돼서 건너편 반사판에 소리가 전달되고, 건너편 반사판에서는 소리가 반사돼야 할 점에 이제 여기 한 점 B라는 점으로 이 소리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귀를 이 B 점에 대고 있으면은 이제 A라는 지점에서 말한 소리가 B라는 지점에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의 반사는 모든 매질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떤 매질은 소리를 잘 반사하는데 그에 반해서 어떤 매질은 소리를 흡수해서 제대로 소리가 이게 반사되지 않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여는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 이제 소리를 잘 반사시키는 물질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제 저쪽 객석 뒤에 있는 객석까지 잘 들릴 수 있게 하거든요. 그와는 반대로 라디오 스튜디오나 음악 녹음실 같은 곳은 소리를 흡수하는 재질을 이제 벽면에 부착을 해요. 그래서 소리가 쓸데없이 반사돼서 이제 소리가 이제 잡음이 섞여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죠. 오른쪽 그림처럼 오른쪽 파이프에서 말을 하면은요, 접시에서 이제 소리를 반사해서 왼쪽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을 보면은요, 접시를 이제 수건으로 감쌌거든요. 이렇게 수건으로 감싸고서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소리가 잘 들릴까요? 잘 안 들리겠죠? 그래서 왼쪽 파이프에서는 이제 이 수건이 소리를 흡수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잘 반사할 수 있지만 그래서 흡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이거는 알고 있죠, 친구 여러분들이. 딱딱한 판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잘 반사하는데 여기 담요나 수건 같은 경우 또 스펀지 이런 건 소리를 흡수를 합니다. 소리가 잘 흡수되도록 한 방이 바로 무향실인데요. 무향실은 이제 글자 그대로 방 안에 있는 소재를 담요와 같이 이제 소리가 잘 흡수되는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방안 표면에 그림에서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제 방안 소리 잘 흡수하는 이런 물질을 이제 벽면에다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이 무향실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것은 주로 소리의 음향 실험을 하는 방으로 이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잡소리가 이제 끼어들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무향실을 만들어 놨고, 그 무향실은 이제 담요나 스펀지처럼 소리를 잘 흡수하는 물질을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벽면에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그럼 이번에 소리의 굴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꺾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파동에서의 굴절은요,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파동이 다른 매질을 만나면 이제 속력이 변하면서 굴절을 하는데요. 그 까닭은 여기 그림에서처럼 자동차가 아스팔트에서 이제 진흙으로 이제 지나갈 때 이제 그림에서 이제 아스팔트에서 진흙으로 갈 때 자동차가 수직으로 이 경계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면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면은 이제 매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차가 진행하다가 이제 오른쪽 바퀴가 진흙에 먼저 들어가면 느려져 가지고 자동차가 이제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파동도 매질이 달라진 곳을 통과할 때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굴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과 같은 파동도 공기에서 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물에서는 이제 속력이
지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공기에서 물로 빛을 쏠 때 레이저 빛을 이제 수직으로 쏘면은 이 꺾이는 굴절을 잘 볼 수가 잘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사진에서 보듯이 비스듬하게 레이저 빛을 쏘면은 이제 공기에서 물로 통과할 때 이제 굴절 현상이 나타납니다. 파동이 굴절할 때 반드시 꺾이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파동이 여기 사진에 써 있는 것처럼 휘어지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휘어지지는 않고요. 파동이 통과하는 매질의 성질이 조금씩 변화하면 파동의 속력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파동이 조금씩 꺾여서 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실제로 휘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꺾여지는 게 우리 눈에는 이제 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스넬의 법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넬의 법칙은 굴절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굴절률이 서로 다른 두 매질이 맞닿아 있을 때 매질을 통과한 빛의 경로는 매질에 따라 파동의 속도가 달라져서 이게 휘게 되거든요. 근데 입사각의 사인 값과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넬 법칙이라고 하고 또는 굴절의 법칙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빛을 포함해서 모든 파동에 대해서 이 스넬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이것은 1621년 네덜란드의 스넬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넬 법칙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 스넬의 법칙을 수식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파동이 N1이라는 매질에서 N2라는 매질로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이제 굴절이 됐죠. 근데 이제 경계면을 수직으로 해서 이제 N1,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지점을 통과할 때 세타1의 이제 각도로 이제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세타2라는 각도로 이렇게 꺾여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사각을 세타1이라고 하고 굴절각을 세타2라고 하고요. 매질 1에서의 파동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매질 2에서의 파동 속력을 V2라고 할게요. 그럼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하냐면은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V1이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속력과 이제 세타 입사각 굴절각과의 관계고요. 그럼 매질의 굴절률과 그다음에 입사각 굴절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N1분의 N2가 됩니다. 여기서 N1은 매질 1에서의 굴절률이고요. N2는 매질 2에서의 굴절률입니다. 근데 요 아래식하고 위에 있는 식을 보면은 위에서는 V2분의 V1으로 되어 있고 밑에서는 N1분의 N2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동 속력과 매질의 굴절률 사이에는 이 비율이 이제 역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위의 식에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V2분의 V1이라고 해서 이제 매질의 굴절률에서도 N2분의 N1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이제 파동의 속력으로는 V2분의 V1이지만 이제 매질의 굴절률로 봤을 때는 N1분의 N2라는 거죠. 아래식을 이제 좀 정리하면은요, N1 곱하기 사인 세타 1은 N2 곱하기 사인 세타 2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이게 바로 스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리도 파동이기 때문에 소리가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면 소리 속력이 변해서 이제 굴절이 일어납니다. 근데 굴절이 조금씩 일어나면은 이제 이게 휘어져 보이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야자 시간 있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 이 야자 시간에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창문 밖에서 건물 밖이죠. 이제 친구들끼리 막 떠드는 소리가 3층이나 4층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 귀에까지 이제 잘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밤에. 혹시 여러분들 거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낮에도 1층 높이에서 통학길, 산책길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긴 해도 말소리가 하나하나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이는 친구들의 말소리, 즉 친구들 입에서 나오는 음파가 굴절을 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지면 근처가 이제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소리의 속도가 느려지고요. 소리의 속도가 느려지니까 소리가 아래로 휘어집니다. 근데 낮에는 윗부분이 이제 온도가 좀 낮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소리의 속도가 느려지는 곳이 이제 윗부분이 낮아져서 느려져서 소리가 위로 휘어집니다. 그럼 소리의 회절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조금 열려있는 문 옆 벽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방 안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엿듣는 장면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소리가 직진을 한다면은 소리는 이제 문 밖으로 쭉 직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문 옆에 있으면은 소리를 그 문 옆으로 소리가 이제 가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드라마 보면은 이제 사람이 문 옆에 조금 열린 문 옆에 이제 벽 뒤에 숨어가지고 소리를 엿듣는데, 그렇게 엿들을 수 있는 것은 소리가 장애물 뒤로 이제 돌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회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절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파동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 뒤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의 회절이라고 합니다. 이 회절에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요, 이제 슬릿 간격이 좁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여기 사진 보면은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슬릿, 그러니까 구멍이죠. 슬릿이 작고, 이제 오른쪽은 슬릿이 좀 왼쪽에 비해서 큰데, 작은 곳은 보면 이제 파동이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회절이, 즉 구멍 옆으로까지 이제 파동이 퍼져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은 그렇게 왼쪽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죠. 소리가, 이 파동이 쭉 직진으로 하고 왼쪽으로 양 가장자리로 이제 퍼져나가는 정도가 왼쪽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또 파동의 회절은 또 한 가지 특징으로 파장이 길수록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장이 긴 소리, 즉 낮은 소리가 좁은 틈을 지날 때 회절이 잘 일어난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방 안은 환하고 바깥은 어둡다고 했을 때 방문을 조금 열면은 빛은 직진해서 문 옆은 여전히 어두운데, 방문을 조금 연 상태에서 방 안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 문 옆 벽 뒤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을 떠올리면은 아마 이 회절 현상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초음파가 있는데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우리 몸을 이용하는 것, 어떻게 이제 진단을 하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초음파가 뭐냐면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가청 주파수 이상의 음파를 우리는 초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청 주파수가 뭐냐,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잖아요. 그 가청 주파수, 즉 소리의 진동수는 여기 나와 있듯이 20에서 2만 헤르츠, 이것을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 가청 주파수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글자 그대로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고, 그 주파수의 범위는 20에서 2만 헤르츠다 이거죠. 그런데 박쥐는요, 가청 주파수 이상의 초음파를 발생시켜가서 그 초음파를 이제 반사된 초음파를 가지고서 앞에 있는 거리나 장애물을 이제 판별을 합니다. 현대에는 초음파를 우리 몸에 통과시켜서 신체 내부의 장기의 건강 상태를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초음파가 인체 내부 장기를 지나면서 다른 장기를 만나면 일부는 반사를 하고 초음파의 일부는 투과하면서 이제 굴절이 일어납니다. 이때 반사된 초음파를 검출해서 영상으로 이제 재구성한 것을 우리는 초음파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장기를 지나면서 부분적으로 장기에 흡수되고 또 퍼지면서 그 세기가 약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2MHz의 초음파를 우리 몸에 쐈을 때 간이나 뇌를 2cm 투과할 때마다 약 50%씩 세기가 약해진다고 해요. 초음파가 장기에 흡수되면서 세기가 약해지는 정도를 이용하면 우리는 장기의 두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아마추어 무선통신이나 햄에서도 이 주파수대의 전파를 이용해서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 이제 아마추어 무선통신 동호인하고 이제 통신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옛날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았는데 요즘도 하는 사람 더 없겠죠? 웬만하면 다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인터넷 채팅하고 뭐 하고.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장기 검사를 할 때는요, 1에서 5MHz 정도의 비교적 작은 진동수의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초음파가 장기를 지나면서 세기가 약해지는 정도는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커지거든요. 인체 깊은 곳에 장기를 검사할 때는 1에서 5MHz의 비교적 주파수가 낮은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이 길어지고 그 대신 파장이 길어지면 화상이 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좀 진동수가 작은 주파수의 이제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 단점이에요. 파장이 길면은 회절이 잘 일어나서 이제 신호가 퍼지기 때문에 이제 화상이 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피부에 가까운 부분이라든가 안구, 이게 눈이죠. 안구에 대해 초음파 검사할 때는 5에서 10MHz의 비교적 큰 진동수의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잠수함 통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잠수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닷속을 이렇게 깊은 곳을 항해하잖아요. 바다 깊은 곳에서 항해하는 잠수함은 어떤 전파를 사용하냐면 장파라는 전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이 한번 바다에 나가면은 그냥 지상에 있는 기지와 통신을 전혀 안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통신을 하죠. 그래야 어디를 공격해라 해서 어뢰를 쏘든가 미사일을 쏘든가 아니면은 어떤 곳으로 이동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과 교신을 할 때 이제 어떤 전파를 쓰면 장파를 사용하는데, 장파가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파장이 긴 전파를 장파라고 합니다. 그 장파는 파장이 길어서 바닷속을 투과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휴대폰 통신할 때 사용하는 이런 전파는 이제 직진성이 강해서 바닷속 같은 거는 바닷속을 투과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장파는 그게 가능하죠. 근데 장파는 3에서 300kHz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이 대역의 전파를 말하는데, 이걸 좀 더 쪼개가지고 3에서 30kHz의 전파를 초장파라고 하고요. 이제 장파의 길이가 아주 긴 거죠. 그리고 30에서 300kHz의 전파를 우리는 장파라고 또 합니다. 장파는 파동 특성상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이제 전달하지는 못해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30kHz다 하면은 1초에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3kHz다 하면은 1초에 3000번이 진동을 하잖아요. 그럼 1초에 3000번 진동할 때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양하고, 우리가 5G라고 하는 이제 휴대폰 통화할 때 5G는 보통 기가헤르츠 단위의 단위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1GHz다 하면은 그 주파수가 1GHz다 하면은 그 전파는 1초에 10억 번 이렇게 진동을 하잖아요. 1초에 10억 번 진동하는 전파가 전송할 수 있는 정보량과 1초에 3000번 이렇게 진동하는 전파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은 아주 수백 배, 수천 배 이런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파는 이제 바다 깊숙한 곳까지 투과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지상에 있는 기지와 통신을 할 때는 아주 간단한 내용만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이제 장파를 사용해서만 통신을 하느냐 하면은 또 그것 아니거든요. 잠수함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잠수함이 이렇게 여기 사진에서 있는 것처럼 바다 위로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떠오르지 않고 그냥 잔망경만 바다 위로 살짝 올려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는 경우, 그 장면을 이렇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잠수함이 잔망경으로 이제 주변을 살피기 위해서 잔망경을 올리는데 아주 깊은 곳에서 잔망경을 이렇게 쭉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잔망경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잠수함이 이제 바다 밑으로 이제 쭉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굳이 장파가 아니라도 다른 전파를 가지고서 통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바다 아주 해수면 가까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잔망경을 올릴 때 이제 옆에서 이제 안테나 같은 것도 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높이는 일단 잔망경이 올라온 높이 정도로요. 그러면은 일단 그 안테나는 이제 바다 위로 올라왔으니까, 매질이 바다가 아니라 공기니까 굳이 장파가 아니라 초단파, 단파 이런 걸 가지고서 지상에 있는 기지와 통신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장보고함입니다. 장보고 3함인데요. 이건 디젤 잠수함이거든요. 디젤 잠수함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번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은 언제까지 쭉 바닷속에 있는 게 아니라 디젤 기관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주기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바다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잠수함 선체가 바다 위까지 전체가 올라오진 않고 이제 잔망경 올릴 수 있는 높이까지, 그 정도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와서 잔망경으로 이제 주변 살펴보고, 그때 이제 공기통을 하나요? 그거 올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공기 흡수해서 디젤 기관 돌리고 통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통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젤 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디젤 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며칠에 한 번씩 이게 수면 가까이 아주 잠깐 동안 올라와 가지고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걸 이제 잠수함 내부로 순환시키고 또 디젤 기관도 돌리고 하고요. 또 그 시간 동안에 잠수함은 지상하고도 이제 교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화 통화하듯이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하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동안만 교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장파가 아니라 다른 파종, 어떤 전파를 쓰는지 그건 저도 모르고요. 확실한 건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아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수신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초음파 얘기하면서 이제 장파, 잠수함 통신 얘기도 한번 곁들여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소리 반사와 굴절 및 회전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 인체의 귀에 대한 얘기도 있고 쭉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소리와 악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